그 다음은 전수받았다까지 했습니다. 표식을 지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스럽다고 심지어는 미쳤다거나 위험스럽다고 간단히 치부될 수 있었다. 우리는 깨달은 자 혹은 깨달아가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곧장 더욱더 완전하게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데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이나 이상, 의무, 삶, 행복을 한데 묻고 더욱더 군중들과 같아지려는 노력에 집중한다. 물론 그들도 치열하게 노력하고 힘과 이대성도 지녔다. 그러나 우리 표식을 지닌 자들은 자연의 의지를 새롭고 개별적인 미래를 위해 제시하는 데 반해 그들은 현 상태에 안주하려고 고집을 부렸다. 그들에게 우리처럼 그들도 사랑에 맞이하는 인류란 유지되고 보호받아야 할 완성된 존재였다. 우리에게 인류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머나먼 목표, 아무도 그 모습을 모르고 어디에도 그 법칙이 적혀 있자는 그런 아득한 미래였다. 에바 부인과 데미안과 나 말고도 우리 공동체는 다소 가깝고도 먼 차이는 있지만 결국 같은 목적을 지닌 다양한 구도자들이었다. 그들이 대다수는 매우 특이한 길을 걸었으니 독특한 목표를 세워놓고 특정한 생각이나 의미에 매진했다. 점성술사, 카발라 연구자, 톨스토이 백작, 신봉자들부터 여러 부류의 예민하고 수줍고 마음이 여린 사람들, 새로운 소수 종파의 신봉자들, 인도 요가 전파자들, 채식주의자들까지 다양했다. 이들과 우리는 각자가 타인이 비밀스러운 삶의 꿈을 존중한다는 것 말고는 어떠한 정신적인 공통점도 없었다. 우리와 가까운 유대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었다. 인류가 과거에 가졌던 신들과 이상들을 탐구했는데 뭔가 피스토리우스의 작업을 연상시켰다. 그들은 고대와 쓰인 원서를 가져와서 해석해주고 고대의 상징물이나 의식을 그린 도판을 보여주면서 인류가 이제껏 소유했던 이상들이란 결국 모두가 무의식에서 뿜어져 나온 영혼이 꿈에서 미래 가능성이 예감을 더듬어온 것임을 역설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000개의 머리가 뒤엉킨 놀라운 고대의 신들부터 기독교 개종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들을 설립할 수 있었다. 우리는 고독하고 경건한 사람이 신앙 고백을 종교가 민족에서 민족으로 옮겨간 변천의 궤적을 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수집한 모든 자료를 통해서 우리 시대 및 현대 유럽에 대해 비판적인 안목을 갖게 되었다. 엄청난 노력으로 인류를 위한 막강한 신무기를 만들어냈지만 결과는 처참하고 황폐해진 정신만 남은 것이다. 유럽은 온 세계를 정복한 대가로 영혼을 잃었다. 우리 모임에는 특정한 소망과 구원을 믿는 신자들, 지지자들도 있었다. 유럽을 개종시키는 불교 신자들, 악에 대한 무지행을 살파하는 톨스토이 신봉자들, 기타 여러 종파의 추종자들도 있었다. 우리는 이들이 의견에 기른 기울이되 그것들을 성징, 은유 이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표식을 지닌 자들은 미래가 뜨게 될 모습에 초연했다. 이러한 모든 교파와 구제로는 이미 죽어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우리는 다만 각자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고 완전히 자기 내부에서 작용하는 자연의 의지에 뒤따르며 불확실한 미래가 초래할지도 모르는 온갖 일에 대해서 스스로 준비를 갖추도록 순수하게 살아가는 것만을 유일한 의무로 운명으로 느꼈다. 현대의 붕괴와 새로운 탄생이 임박했고 이미 일어나고 있음은 비록 입 밖에 꺼내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데미안 여러 차례 나에게 말했다. 무엇이 올 것인지를 짐작할 수 없어. 유럽의 영혼은 무한히 오랫동안 쇠사슬에 매여있던 짐승과 같아. 그러니 그것이 해방되었을 때 최초로 행한 행동은 그리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닐 거야. 그렇지만 여태껏 그토록 오랫동안 늘 기만당하고 마비되어 왔던 영혼이 진짜로 원하는 바가 백일하에 드러날 수만 있다면 어떤 길을 택하든 우회로든 아니든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때는 우리들이 날이 되어서 우리를 필요로 할 거야. 새로운 지도자나 입법자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법률까지는 경험하지 못하겠지. 의지자로서 운명이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서 있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필요하게 될 거야. 누구든 자신이 이상의 위협을 받을 때면 잊을 수 없는 대단한 성취를 기꺼이 해내지. 그러나 새로운 이상, 아마도 위험하고 불길한 성장의 움직임이 문을 두드릴 때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 그때 거기로 기꺼이 달려가는 소수의 사람이 우리들인 거야. 그것을 위해 우리가 표식을 달고 다는 거니까. 공피와 증오를 일으켜 인류로 좁다른 이 전원에서 위험스러운 광야로 내몬 카인처럼 말이야.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거야. 모세부터 그랬고 나폴레옹과 비르마스크도 그래야 했지. 그 사람이 어떤 파동에 휩쓸리든가 어떤 극점의 지배를 받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만약 비스마르크가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동조했다면 그는 영리한 지배자는 되겠지만 운명의 인물이 못 되었겠지. 나폴레옹도 카이사르도 로열랄도 그 부류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이것은 진화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 지표면이 융기와 침강이 수생동물을 육지로, 육상동물을 물속으로 일어넣었을 때 새로운 적응력을 만들어 자기 종족을 멸종에서 구해내는 전대미문의 일을 수행해내는 건 그런 개체들이 있어. 운명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개체들. 그들이 이전에 자신의 종족 가운데서 유달리 더 보존적인 성향을 지녀서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편이었지. 아니면 기이한 별종이며 혁명적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 그렇지만 그들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화의 과정에서 자신의 종족을 구할 수 있었던 건 확실해.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려는 거고. 에바 부인은 우리가 그런 대화를 나눈 자리에 종종 함께 있었는데 대화에 끼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견해를 펼친 우리에게 신뢰와 이해심에 가득 찬 경청자이자 반향이 되어 주었다. 마치 모든 생각들이 그녀에게서 비롯되어 다시 그녀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 가까이 앉아있고 종종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를 에워싼 성숙함과 영혼과 분위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더할 수 없이 행복했다. 나의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슬픔이나 새로운 도약이 일어나면 그녀는 즉시 알아차렸다. 나는 밤에 자면서 꾸는 꿈조차 그녀로부터 영감을 받는 것처럼 여겨졌다. 나는 자주 그녀에게서 내 꿈을 자세히 얘기했는데 그녀는 그것을 쉽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녀가 분명하게 파악해낼 수 있는 기상천외한 꿈은 없었다. 한동안 내 꿈은 우리들의 낮에 나는 일상 대화의 복제 같았다. 세계가 온통 혼란에 빠지고 내가 홀로 혹은 데미안과 함께 기장하며 우리의 위대한 운명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꿈이었다. 운명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어딘지 에바 부인이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에게 선택되거나 배척당하는 그것이 바로 운명이었다. 종종 그녀는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싱클레어, 당신의 꿈은 완전하지 않아요. 당신은 제일 좋은 것을 빠뜨렸어요. 그 말을 듣고 나면 잊었던 부분이 생각나는데 아니면 어떤 것을 그때까지 잊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때때로 나는 불만을 느끼며 욕망으로 고통받았다. 그녀를 품어 끌어안지도 못하면서 그 곁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이것도 곧 알아차렸다. 한 번은 여러 날 발길을 끌었다가 여전히 어전한 마음으로 찾아가자 그녀는 한쪽으로 나를 데려갔다. 당신이 믿지도 않은 욕망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당신이 무엇을 소원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의 그 욕망을 깨끗이 단념하거나 아니면 완전하고 정당하게 소망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소원이 성취될 거라고 확신하며 요청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소원은 성취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갈망과 포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경우를 모두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극복해야 합니다. 내가 동화를 하나 들려줄게요. 그녀는 별에 관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바닷가에 서서 별에 손을 펼치고 별에 예배하고 별의 꿈을 꾸고 모든 생각을 별에 쏟았다. 그렇지만 그는 사람이 별을 끌어안을 수 없음을 알았다. 아니 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뤄질 희망 없이 별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이 운명으로 여겼고 이런 생각에서 체념의 시를 자신을 향상화시키고 정화시키는 침묵과 큰 끈질긴 고통에 대한 시를 한 편 완성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꿈들은 별만을 사용했다. 그는 도다시 바닷가의 높은 벼랑 위에 서서 별을 쳐다보고 별을 향한 사랑을 불태웠다. 그리야 동경이 절정에 달한 순간 그는 별을 향해 허공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그야 도약의 순간 다음 같은 생각이 번개처럼 그의 마음에 스쳐 지나갔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그는 바닷가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는 사랑하는 법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만약 도약의 순간에 그가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강한 신념을 가졌더라면 그는 하늘로 솟구쳐 올라 별과 함께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진지하게 말했다. 사랑은 간청해서는 안 돼요. 또 강요해서도 안 되죠. 사랑은 자신의 내부에서 확신에 이르는 힘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 사랑에 끌려가기를 멈추고 끌어당기게 되죠. 싱클레어, 당신의 사랑은 나에게 끌리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끌어당길 때 내가 갈 거예요. 나를 선물로 건네지 않을 거예요. 나는 쟁취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다음번엔 그녀가 들려준 동화는 달랐다. 짝사랑에 빠진 남자 이야기였다. 그는 자신이 영혼을 완전히 침잠하여 사랑한 나머지 다 없어질 것 같다고만 느꼈다. 그는 세계를 잃어버렸다. 더 이상 푸른 하늘도 파릇도 숲도 보이지 않았다.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도 하프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가엾고 비참해졌다. 그런데도 그의 사랑은 계속 커져서 사랑하는 여자를 가지지 못하느니 차라리 죽거나 파멸해버리고 싶은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사랑이 자신 안에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고 느꼈을 때 그의 사랑은 너무나 강렬한 힘이 되어서 그 아름다운 여자까지 끌어갔다. 그녀가 왔고 그녀는 끌어안으려고 두 팔을 살짝 벌리고 서 있었다. 막상 그녀가 그의 앞에 왔을 때 그녀는 아주 달라져 있어서 그는 깊은 경외감을 느꼈다. 자기가 잃어버렸던 온 세계가 다시 자기에게로 끌려온 것이었다. 여자가 그의 앞에 서서 그에게 자신을 맡기자 하늘과 숲과 시내도 새로운 빛을 띠고 생생하고 화창하게 그에게 다가와서는 그것이 되고 그의 언어를 속삭였다. 그는 한 여인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품었다. 가슴 속에서 하늘의 모든 별빛이 타올랐고
영혼을 환희로 번쩍였다. 그는 사랑을 해서 자기 자신을 찾은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을 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데 에바 부인에 대한 사랑이 내게는 내 삶의 유일한 내용처럼 느껴졌다. 다만 그 모양은 매일 달라졌다. 어떤 날은 그녀가 내가 끌리고 열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나에 대한 상징. 그러니까 나를 나의 내면으로부터 더 깊숙이 이끌기 위한 상징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말들은 종종 내가 절박하게 매달려 있는 질문들에 대해 내 잠재의식이 내놓은 대답처럼 들렸다. 그녀 곁에서 관능적인 욕망이 불타올라 그녀가 만진 물건에 입 맞추는 순간들도 있었다. 그렇게 조금씩 관능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이 현실과 상징이 겹쳐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우리 집이 내 방에서 고요하게 집중하여 그녀를 떠올리면 내 손 안에서 그녀의 손이 내 입술에서 그녀의 입술이 느껴지곤 했다. 혹은 그녀의 집에서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데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다. 나는 사랑을 꾸준하고 영원하게 간직하는 법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에바 부인이 입맞춤을 느끼듯 책을 읽으며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그녀가 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주고 성숙하고 향기로운 온기가 담긴 미소를 지어주면 내면적으로 한 걸음 나아간 선단 성취감을 느껴졌다. 내게 운명처럼 중요한 모든 것들은 그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나의 모든 생각들로 변신할 수 있었고 나의 모든 생각들은 그녀로 변신할 수 있었다. 나는 부모님 집에서 보낸 성탄절 휴가를 두려워했다. 에바 부인과 2주나 떨어져 지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그런데 막상 해보니 고통스럽지 않았다. 집에서 그녀를 생각하는 것은 멋진 일이었다. 그래서 HC로 되돌아와서도 이 안정감, 관능적인 그녀의 존재로부터 행복감을 즐기려고 일부러 이틀이나 방문을 미뤘다. 또한 나와 그녀가 새로운 비유적인 방법으로 결합하는 꿈도 꿨다. 그녀라는 바다에 내가 용솟음 치며 흘러들었다. 그녀라는 별에 나 역시 별로서 다가가 중간에서 만났고 서로 꿀림을 느끼며 함께 머물렀다. 원을 그리며 서로 주위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맴돌았다. 다시 그녀를 방문한 첫날 나는 이 꿈을 이야기했다. 아름다운 꿈이군요. 그것이 실현되게 하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다. 이른 봄날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왔다. 거실에 들어서 나는 창이 하나 열려 있어서 짙은 하야신스 향기를 꾸시는 훈훈한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다. 아무도 안 보이기로 내는 계단을 올라가 데미안이 서재로 갔다. 가볍게 문을 두드리고 늘 그랬듯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방은 어두웠고 커튼은 모두 두려워져 있었다. 데미안이 화학실험실로 꾸며 놓은 조그만 옆방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 있었다. 그곳은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밝고 하얀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나는 무심코 한쪽 커튼을 젖혔다. 바로 그때 나는 커튼이 들어진 창 가까이에 앉아있는 데미안을 발견했다. 그는 등받이 없는 의자에 이상한 모습을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그때 번개불처럼 나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어. 두 팔을 미동도 없이 축 늘어져 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얼굴은 다소 앞으로 숙여졌고 흙이 뜬 눈은 완전히 밀어버린 것 같았다. 마치 유리조각처럼 한쪽 눈동자에서는 가늘고 날카로운 광선이 반사되어 번쩍거렸다. 창백한 얼굴은 내면으로 깊이 침잠해 있었으며 몸소리 쳐버리는 마비 상태 이외에 다른 표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마치 사원 입구에 있는 태국 쪽 짐승의 가면과 닮아 있었다. 숨도 쉬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되살아난 추억과 몸을 떨었다. 수년 전 내가 소년일 때에 이 같은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그때도 저렇게 두 눈을 내밀어 응시했고 양손이 축 처져 있었으며 얼굴 위로 파리한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었다. 6년 전에도 그는 꼭 이렇게 주름살 하나까지 오늘과 다름없이 나이 들어 보였고 시간을 초월한 존재로 보였다. 나는 겁을 질려서 가만히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왔다. 거실에서 에바 부인을 마주쳤다. 그녀는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는데 그녀에게 또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바로 그때 그림자가 하나 창문을 스쳐 지나가자 눈부시게 하였던 태양빛이 호련히 사라졌다. 조급하게 말이 튀어나왔다. 데미안에게 가셨어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그가 잠든 건지 무엇에 몰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그런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애를 깨우지는 않았겠죠? 그녀의 목소리도 다급했다. 네, 그는 내가 들어가는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저는 곧 나왔어요. 에바 부인 대체 무슨 일인지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그녀는 손등으로 이마를 쓸었다. 걱정 마세요, 싱클레어.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이는 명상이 생긴 거예요. 우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일어서더니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한 정원으로 나갔다. 나는 그녀를 따라 나가서는 안 된다고 직감했다. 그래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히야신스 꽃향기도 맡고 문 위에 걸린 나의 새 그림도 쳐다보면서 그날 아침 집을 가득 채운 숨막히게 기이한 공기를 호흡했다. 대체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났지? 에바 부인은 곧 되돌아왔다. 빗방울이 그녀의 까만 머리카락에 방울져 있었다. 그녀가 늘 앉던 안락의자에 앉았다. 지쳐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 몸을 굽히고 머리카락에 맺힌 빗방울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의 눈빛은 밝고 침착했지만 빗방울에는
물방울에서 눈물 맛이 났다. 그에게 가볼까요? 내가 속삭여 물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린애같이 굴지 마라, 싱클레어. 그녀는 자기 안에 깃든 어떤 마력을 깨뜨리는 듯 큰 소리로 나를 나무랐다. 지금은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와요. 지금은 당신과 아무런 얘기할 수도 없군요. 나는 그 집을 빠져나와 걷다가 뛰다가 하며 시내를 벗어나 산으로 갔다. 빗방울이 비스듬히 내 얼굴을 내리쳤고 구름은 공포심에 짓누른 듯 나지막히 흘러가고 있었다. 아래쪽은 바람이라고는 거의 붙지 않았는데 높이 올라가니 폭포가 휘몰아치듯 붙듯했다. 강철 같은 회색빛 구름들 틈새로 가끔씩 강렬한 햇살이 쏟아졌다. 그때 하늘에 누런 구름이 뭉게뭉게 흘러다가 회색 구름이 벽과 충돌했다. 순식간에 바람이 누런 구름과 회색 구름과 파란 하늘을 뒤섞어 하나의 형상을 만들었다. 거대한 새가 시퍼런 혼돈을 찍고 나와 큰 날개를 퍼덕거리며 하늘로 날아가 버린 모습이었다. 그 다음 돌풍이 몰아치는 소리가 들렸고 우박 섞인 비가 쏟아졌다. 순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공포스러운 천둥 소리가 빗발에 얻어맞은 풍경 위로 내리쳤다. 그리고는 곧바로 한 줄기 햇살에 미치니 주변 산이 가식숲에 쌓인 눈이 창백하게 비현실적으로 빛났다. 몇 시간 후 내가 흠뻑 젖은 채 되돌아가자 데미안이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자기 방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실험실에서 가스 불꽃이 타고 있고 종이가 사방에 흩어져 있는 걸 보아 일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가 의자를 보냈다. 앉아, 피곤하겠다. 지긋지긋한 날씨야. 바깥에서 한참을 헤맸나 보다. 곧 차를 가지고 올 거야. 나를 주저하면서 말을 꺼냈다. 오늘 틀림없이 뭔가가 있어. 이게 단순한 천둥 번개일 리가 없어. 그러가 나를 탐사가듯 쳐다보았다. 뭔가를 봤니? 응, 구름 속에서 형상을 봤어. 잠깐이었지만 아주 선명했어. 무슨 형상을? 새였어. 매? 내 꿈속에서 새 말이야. 응, 내 매였어. 노랗고 거대했는데 검풀은 하늘로 날아가 버렸지. 대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늙은 가장부가 차를 가져왔다. 자, 싱클레어, 차를 들어. 나는 내가 그 새를 본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우연? 그런 것을 우연히 볼 수 있을까? 그래, 우연히 볼 수는 없겠지. 그 새는 뭔가를 의미할 텐데. 너는 알고 있니? 아니, 그저 그 새가 모든 것을 산산이 조각내는 정도의 충격적인 변화를 운명이 한 걸음을 곧 뜻한다고 느끼고 있을 뿐이야. 우리들 모두와도 관계가 있고. 그는 흥분해서 이리저리 서성거리며 소리쳤다. 운명이 한 걸음이라고? 나도 똑같은 꿈을 꿨어. 어머니도 또 어제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예감을 느끼셨다고군. 나는 나무줄기인지 탑인지 걸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지. 정상에 이르러서 내려다보니 넓은 평야에 셀 수 없이 많은 마을이 온 나라 도시가 붙하고 있는 거야. 내게 전부를 말해줄 수는 없어. 아직 모든 것이 뚜렷하게 파악되진 않았으니까. 그 꿈이 너와 관련된 것인 것 같아? 그냥 물론이지. 모든 꿈은 자기 자신과 관련돼 있어. 하지만 그래, 내 말처럼 나에게 해당되는 꿈은 아니지. 나는 내 영혼이 동요를 보여주는 꿈과 아닌 것을 정확히 구별해. 후자는 온 인류의 운명을 암시해주는 꿈인데 아주 드물어. 정말이지 거의 꾼일이 없었고 예언으로 실현되었다고 말할 만한 경우도 아직 한 번도 없었어. 그런 꿈은 해석이 너무 애매하잖아? 그렇지만 그 꿈이 내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지. 왜냐하면 그 꿈은 과거에 꾸었던 꿈들과 계속 연결되어서 속편처럼 이어지거든. 싱클레어, 내가 예전에 내게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 나를 예감으로 채워주는 그런 꿈들을 말하는 거야. 우리 둘 다 이 세계가 정말 부패했음을 알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즉각적인 멸망 등을 예언할 근거가 못 돼. 그러나 나는 여러 해 전부터 꿈으로부터 그 이 세계가 붕괴가 임박했다고 결론지었어. 강하게도 느꼈다고 말해도 좋고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고 막연한 예감이었지만 갈수록 또렷해지고 강해졌거든. 아직도 나는 나와도 관련 있는 어떤 광대하고 무시무시한 무엇이 다가온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몰라. 싱클레어, 우리가 그토록 여러 번 이야기했던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세계가 스스로 세워지려고 하고 있어. 죽음의 냄새를 맡아줘. 죽음 없이는 어떤 새로운 탄생도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몸서리쳐진 일이야. 나는 깜짝 놀라서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았다. 꿈이 나머지 부분도 말해주면 안 돼? 내가 조심스럽게 부탁해도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럴 순 없어. 문이 열리고 에바 부인이 들어왔다. 여기에 같이 있었군요. 슬퍼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녀는 다시 생기를 되찾아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았다. 데미안의 어머니에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겁에 지는 아이를 달래러 오는 어머니처럼 우리들에게도 다가왔다. 우리는 슬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저 이 새로운 징후의 의미를 풀어보고 있어요. 하지만 어쩌지 소용없는 일이죠. 일어나는 일은 어차피 갑자기 일어날 테고 그러면 즉시 우리가 궁금해하던 것들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러나 나는 기분이 몹시 없잖았다. 작별을 구하고 혼자 거실을 지날 때 히야신트 향기가 시들어서 무미한 죽음의 냄새처럼 느껴졌다. 그림자가 이미 우리를 덮친 것이다. 그러고 종말의 시작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종말의 시작도 이거는 몇 페이지가 안 되니까요. 조금 이따 가서 마지막으로 종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